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 지은이는 법의학자 이호입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전북대 병원에서 병리학 전문의 수련을 마치고 1998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법의학자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국과수에 파견된 첫날부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경기 여자기술학원 화재 사건 등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대형 참사 현장에 투입되었으며 이후로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남은 대형 참사 현장 수습에 발벗고 나섰다. 또한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애꿎은 시민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삼내 나라 슈퍼 사건과 약촌오거리 사건 등의 재심 과정에서 법의학자로서 진실을 밝히는 증언을 하여 피해자들이 누명을 벗고 재심에서 승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04년부터 모교인 전북대 의대의 교수로 임용되었고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며 전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변사 사건들의 부검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30여 년간 약 4천여 건의 시신을 부검하며 법의학자로서 억울한 망자들의 마지막 대변인이 되어주고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의대 본과 4학년 가을 졸업을 앞두고 병리학 교수님 앞에서 면접을 볼 때였다. 왜 법의학을 하려고 하나? 그만 나도 모르게 대답이 튀어나왔다. 모든 의사들이 사람을 살리려 하지만 저는 이미 사망한 사람을 통해 놓친 것이 무엇일까를 되짚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은사님께서는 내 대답을 듣다가 참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라며 웃으셨다. 그러던 언젠가 경주에서 열린 학회를 마치고 차로 은사님을 모시고 오는 길이었다. 전주까지 돌아오는 긴 시간 중에 문득 은사님께서 당신의 젊었던 시절 이야기를 꺼내셨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조교 시절 은사님께서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 결혼을 하셨다고 한다. 그 시절 사모님은 군수의 딸로 부유한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아가씨였으니 장인어른의 입장에서는 선뜻 딸을 내어주기가 못마땅한 사윗감이었으리라. 결혼 후 처음으로 만난 사모님의 생일이 되었는데 선물 살 돈이 모자랐던 은사님은 퇴근길에 대학 교정에 핀 코스모스를 낫으로 베어서 들고 가셨다고 한다. 마침 딸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집에 들렀던 장인어른이 그 모습을 보고는 참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은사님은 미친놈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해 주셨다. 몽테뉴의 수상록에는 내가 책의 저자라면 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죽음을 기록하고 또 논평할 것이다. 죽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동시에 삶도 가르쳐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모두 다 죽어가는 것들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보통은 부검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나는 냄새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어떤 특이한 냄새를 통해 사인을 유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서 말했듯이 건강한 눈은 보이는 것은 모두 보아야 하며 나는 초록색만 보고 싶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청각과 후각은 들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듣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냄새 맡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인간의 몸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맡고 싶은 것만 맡을 수 없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사연 없는 시신은 없다. 법의학자는 부검을 통해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듣게 된다.
한 번은 어린아이가 뇌출혈로 사망해 부검실에 오게 되었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혼자 놀다가 어디에서 떨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아이의 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두피의 출혈 부위가 단순 추락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몸의 여러 곳에서 다양한 색깔의 멍과 피부 까짐이 발견되었다. 특히 멍의 색깔이 다양하다는 것은 손상의 시기가 제각각 다르다는 것으로 이는 상습적이고 만성적인 구타의 흔적으로 볼 수 있었다. 나는 수사관들에게 아동학대를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알렸다. 억울한 죽음을 아이가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오르투이 위워스 도켄트. 죽은 자가 산 자를 가르친다는 말이다. 의학도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라틴어 격언이다. 이 격언에 등장하는 도켄트라는 말이 파생되어 닥터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그만큼 의학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알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나는 의대 학부생이었고 학생운동을 하느라 수업에는 거의 나가지 않았다. 1989년 5월 10일 조선대학교 학원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명 수배되었던 이철규의 시신이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광주시 청옥동 제사 수원지에 떠올랐다. 물 위에 떠 있었던 그의 얼굴은 왼쪽 안구가 돌출된 채 새까맣게 변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상해 있었고 온몸에 피멍이 들고 오른쪽 어깨는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다. 이것은 분명 고문치사임에 틀림없다. 우리들은 그렇게 믿었다. 이철규의 시신을 경찰에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몇 시간 동안 그의 시신을 애워싸고 지켰다. 그러나 결국 시신은 경찰에 넘어갔고 국과수에서 부검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나흘 뒤 부검 결과가 발표되었다. 부패 불명이나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믿기지 않았다. 학생들은 말끔했던 그가 전신에 피멍이 든 채 발견된 점, 그리고 부검 결과 그의 위 속에서 콩나물과 시금치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철규를 마지막으로 만난 이들이 그가 먹었다고 증언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볼 때 그는 고문 끝에 사망해 수원지에 유기되었음이 확실하다고 의심했다. 국과수의 부검 소견은 그래서 분노를 자아냈다. 나 역시 분노한 학생들 중 하나였다. 그래서 이철규의 부검을 진행했던 국과수 법의학자의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가 전화번호까지 알아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원태. 그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이태원을 거꾸로 하면 이원태 하고 외우기까지 했다. 종종 국과수에 전화를 걸어 그 이름을 찾으며 욕을 퍼붓고 끊어버리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법의학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의대로 돌아가 다시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을 때였다. 군의관으로 가게 될 줄로만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하던 공중보건의로 발령이 났다. 근무지는 전남 장성에 위치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였다. 장성 국과수에 출근한 첫날 나는 그 사람을 만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원태를 말이다. 국과수 서부분소에서 첫 1년간 나는 이원태 선생님과 단둘이 근무를 했다. 법의학자의 일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운 것도 이원태 선생님으로부터였다. 내가 이철규 열사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어느 날이었다. 이원태 선생님이 한 술자리에 나를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 당시 이철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정보과장이 있었던 것이다. 짐짓 모르는 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직접 부검을 진행했던 이원태 선생님의 소견은
수년 전 검찰이 발표했던 그대로였다. 법의학자로서 30년 가까이 지낸 지금은 그러한 혼돈이 벌어진 이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물에 빠져 부패한 시신에서는 사인을 규명하기 어렵다. 그것은 의학이 그때보다 훨씬 더 발전한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물에서 건졌을 때 곧바로 부검을 할 수 있었더라면 조금이나마 사인을 밝힐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이철규 열사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시신을 한동안 상온에 두었던 까닭에 부패가 더욱 심하게 진행되어 버렸다. 학생들이 고문의 흔적이라고 생각한 온몸의 멍자국은 부패했을 때의 피부 변색 역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꼭 멍처럼 시커멓게 보이기에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 싶다. 물론 이철규 사건에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증언과 맞지 않는 윗속 내용물, 경찰 검문 과정에서 도주하다 사라진 점 등 밝혀내지 못한 의문은 영원히 어둠 속에 있다. 그날 술자리에서 이철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나는 그제야 이원태 선생님께 고백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 격변의 시기에 법의학자가 국가 권력의 편에 섰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권력과 자본에 양심을 속이려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이 길을 선택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말이다. 우리나라의 한 해 사망자 수는 대략 20여만 명이다. 그중 사망 원인 1등은 단연 암이다. 1년에 8만여 명, 즉 5명 중 2명은 암으로 목숨을 잃는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은 무엇일까? 한 해에 무려 2만 8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것은 당뇨병도 아니고 알츠하이머병도 아니고 자살도 아니다. 바로 사인불명이다. 사망은 했으나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 의사는 사인불명으로 기재한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관행으로 굳어진 문화여서 우리가 장례 후 사망 등록이라는 절차가 이상하다고 여기지 못하지만 대다수 외국에서는 우리와 정반대의 절차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에는 사망 등록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유족이 사망 신고를 하면 법의학자와 같은 전문가의 검토하에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인증받은 뒤에야 화장 혹은 매장 허가증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장례식을 치르고 고인을 묻을 수 있게 된다. 어느 쪽이 합리적인 사회일까? 우리는 사실 얼마나 위험에 가까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세네카가 말했다.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을 고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는 사인 없이 죽어간 2만 8천 명 속에 있다. 안타까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족을 만날 때면 그리스의 마지막 철학자 플루타르코스가 떠오른다. 그의 글 모음 중에는 아내에게 주는 위로의 글이 있다. 가장 예뻐했던 딸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집으로 달려가며 아내에게 쓴 편지다. 나는 그 애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다가 지금은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우리에게 왜 고통과 슬픔을 주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그런가 하면 나는 또 고통스러운 생각과 함께 그 아이에 대한 기억도 지워버리게 되지 않을까 두렵소. 그러나 우리 딸은 우리가 어루만지고 보고 들을 수 있던 세상에서 가장 달콤했던 존재인 만큼 그 아이에 대한 회상도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살아있어야 하오. 그의 편지를 떠올리며 부검 결과를 듣는 유족에게 조심스럽게 애도의 말을 덧붙인다. 제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슬픔이겠지만 그 아이가 부모님들께 주었던 보석 같은 추억들이
퇴색하지 않을 정도로만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는 몸을 통해 고통과 통증도 느끼지만 슬픔과 그리움, 아쉬움, 사랑도 느낀다. 무엇이 주인일까? 몸일까? 영혼일까? 만약 몸을 떠난 영혼이 나의 진짜 정체성이라면 굳이 몸을 통해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물음이다. 나는 왔누나, 온 것도 모르면서. 나는 있누나,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는 죽으리라, 때도 모르면서. 나는 떠나리라, 갈 곳도 모르면서. 신기한 일이로다, 즐거운 이 삶. 칼 야스퍼스, 나는 있누나, 누군지도 모르면서. 몇 년 전 읽은 피터 싱어의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 있었다. 출근길마다 작은 연못가를 지난다. 오늘도 역시 그곳을 지나는데 연못에 첨벙거리는 아이가 있는 게 아닌가. 아이는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다. 주위에 아무도 없나? 돌아보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들어가 구하지 않으면 빠져 죽고 말 것이다. 물에 들어가기란 어렵지 않고 위험하지도 않다. 하지만 며칠 전에 산 새 신발이 더러워질 것이다. 양복도 젖고 진흙투성이가 되리라. 아이를 보호자에게 넘겨주고 옷을 갈아입고 나면 틀림없이 지각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조금 바꿔보자. 일단 아이를 구해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찰나 두 번째 행인이 다가왔다. 세 번째, 네 번째 행인까지 모여들었다. 이제 아이는 누가 구해야 할까? 단 하나의 정답은 물에 빠진 아이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이다. 부검했던 사건을 떠올리다 보면 기억에 남는 유족들이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유족인 경우는 더욱 마음에 밟힌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학교가 끝나고 동생과 함께 집에 도착했을 때였다. 엄마가 머리에는 검정 비닐이 씌워지고 목은 전선으로 감긴 채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두 아이는 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아버지는 빚쟁이들을 피해 다른 곳에서 지내며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급히 차를 몰아 집으로 달려왔다. 아내를 보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가 토를 하고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큰아이의 진술에 따르면 아빠가 집에 들어와 엄마를 보자마자 밖으로 나가 토하고 들어온 뒤 엄마 머리에 씌워진 검정 비닐을 벗기자마자 다시 한번 달려나가 토를 냈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수사 과장에게 말했다. 남편이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남편이 아내의 죽음을 인식한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가까운 이의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 그런데 그는 아내를 보자마자 토하고 머리에 씌워진 비닐을 벗기자마자 또 한 번 토를 한 것이다. 비닐을 벗기기 전부터 이미 아내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반응이다. 남편은 장례를 치르자마자 체포되었다. 평소 부부는 돈 때문에 싸움이 잦았다. 그날도 둘 사이에 심한 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세게 밀쳤는데 아내가 그만 뒤로 넘어지며 의식을 잃고 만다.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한 남편은 강도로 위장하려고 아내의 머리를 검정 비닐로 씌우고 전선으로 목을 감은 뒤 부엌 바닥으로 옮겼다. 부검 결과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드러났다. 아내의 머리 곳곳에서 멍이 발견된 것이다.
멍이 들었다는 것은 살아 있었다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에 비닐을 씌우고 전손으로 목을 감고 부엌 바닥으로 끌고 가며 쿵쿵 떨어뜨리던 그 순간만 해도 아내는 살아 있었다. 부검을 할 때면 항상 이런 의문이 든다. 무엇이 잘못되어 이 사람은 여기에 시신으로 놓여 있는 걸까? 만약 중간에 잘못된 부분을 찾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부검 때에 시신으로 오르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부검을 한다는 것이 한 사람의 죽음, 그 진실을 밝히는 데서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문제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료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만일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의사가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마땅히 살인죄나 상해죄가 된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범죄다. 반면 사고는 중립적으로 봐야 한다. 고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의도치 않게 나쁜 결과가 벌어지는 것이 사고다. 절차대로 최선을 다해 조치를 했음에도 미처 염두에 두지 못한 변수들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료사고라고 하면 무조건 의료 과실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의료진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됐을 때를 의료 과실이라 하고 실수가 입증되지 않았을 때는 의료사고라고 해야 한다. 지금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기관이 있어 주로 이곳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과 중재를 담당한다. 하지만 조정이라는 건 강제성이 없기에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정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는 옴부즈맨처럼 각 병원마다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의료사고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더 면밀히 분석해 대안을 찾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다. 시스템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고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같은 사고가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어떤 죽음이든 곱씹어보면 그런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원인이 있다. 이것을 찾아내 해결한다면 상당히 많은 죽음을 막을 수도 있으리라. 그런 의미에서 나는 법의학의 이러한 역할에 대해 예방법의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어떤 사람의 죽음을 시작점으로 해서 역순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죽음이 있기까지 크고 작은 일들이 점처럼 놓여 있을 테고 이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죽음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 이어진 점 중 하나만 달라져도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의미다. 아주 사소한 일, 사소한 선택으로 우리의 삶은 참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을 거꾸로 되짚어보자는 것이다. 그 중에는 분명히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있는 것들도 있었을 테니 말이다. 부검을 하면서 언제나 결과에 대한 처벌과 책임에만 몰두하는 게 답답했다. 내가 예방법의학을 만들자고 주장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부검을 하다 보면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고를 당했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된 당사자와 유족을 자주 만나게 된다. 그런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의미를 찾을 때 사람은 생존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끌려갔다. 아우슈비츠에는 절망과 고통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뼈가 부서지기 전까지 노동을 해야 했고 끔찍한 생체 실험이 자행되었으며 병에 걸려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스실에 끌려갔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정도로 끔찍한 곳이었지만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리고 언젠가 해방될 거라는 희망에 매달렸던 이도, 신에게 의존했던 이도,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길 것이라는 신념에 의지했던 이들까지 삶의 의지를 놓을 때 자신만의 의미를 찾은 이들은 견뎌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실제로 이 책의 원제는 Man's Search for Meaning, 우리말로 번역하면 의미를 찾는 사람이다. 우리 중 누구라도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고 누구라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다. 섭리를 알 수 없는 자연을 놓고 보면 우리 인간은 그저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우주가 먼지 같은 존재를 위해 돌아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다만 이 먼지는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먼지다. 인간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부단히도 그 해답을 찾아가는 존재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하고 공정하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이유를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프랭클은 수감자를 치료할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이 처한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든 견딜 수 있게 해주려면 그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 즉 목표를 얘기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빅터 프랭클이 말한 로고 테라피, 즉 의미 치료다. 시시포스의 형벌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는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았다. 정상에 이르면 다시 바위가 산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져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이 형벌은 무의미한 노동,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을 상징한다. 신들은 자신들을 속인 대가로 시시포스에게 끊임없는 노력과 좌절을 치르게 했다. 하지만 시시포스는 부조리한 형벌에 저항을 선택했다. 카뮤에 따르면 시시포스는 자신의 형벌이 부조리하고 끝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반복적인 과정에서 의미를 찾아냈다. 어느 순간부터 시시포스는 의연해졌다. 채찍을 든 복수와 징벌의 여신이 감시할 필요가 없어졌다. 인간은 원래 의미 없는 짓을 하지 못한다. 자신이 어떤 존재여야 하며 뭘 해야 하는지 의미를 부여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자기 의지대로 돌덩이를 밀기 시작한 시시포스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카미는 부조리함을 극복하거나 부정하려 애쓰지 말고 차라리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부조리함에 희생된 이들끼리 연대하는 것이야말로 부조리함에 맞서는 반항이며 삶의 희망을 안겨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조금 이르거나 느리거나 방법이 다를 뿐 인간이 죽는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러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지? 라며 자신에게 일어난 비극의 답을 찾으려고 평생을 바치지 않았으면 한다. 그 부조리의 답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겠지만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한 의미를 찾아가길 바란다. 그것이 우주 속에서 살아가는 먼지 같은 존재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저항이다. 최근 심리학회에서 발표된 흥미로운 논문이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끝끝내 생존한 사람들은 평소에 강한 인내심으로 많은 고난을 극복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이 닥치기 전까지 행복했던 시간이 많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순간에도 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행복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그동안 삶 속에서 행복을 자주 경험한 사람들이다. 사람은 2번 죽는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으로 숨이 멎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죽었을 때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때 그 사람의 존재는 완전히 잊혀지게 된다. 안타깝게 사고의 희생자가 된 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사고의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 다시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그들의 죽음의 의미를 잊지 않는 것이 아닐까.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10년이 더 지났다. 여전히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겨진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두 사람이 생각난다. 한 사람은 이준석 선장, 또 다른 사람은 최초로 출동했던 목포 해경 123정의 김경일 정장이다. 김경일 정장은 최초로 현장에 도착해서 구조 활동을 펼쳤으나 침몰 중인 선박의 구조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 추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초동 대응이 미흡해 결국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가장 많은 인명을 구한 동시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사람이기도 하다. 최초로 사고 현장에 도착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온갖 모순과 비합리가 다 들어있다. 김경일 정장을 두둔하거나 그가 억울한 희생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엄청난 사고의 책임이 과연 김 정장에게만 있으며 그를 처벌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문제인지를 묻고 싶은 것이다. 사람들은 구조에 책임이 있는 해경이 출동해서 인명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로 비판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사건을 일으킨 핵심적인 원인 제공자들, 이런 사고가 반복돼도 여전히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관리들, 들추어내면 피해를 볼까 싶어 손을 놓고 있는 방관자들은 어떤가? 현상 이면에 자리한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떤 대책과 예방책을 세워야 하는 것인가? 이태원 참사 때는 과연 달랐을까? 문제의 핵심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용산 소방서다. 역시나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서 사람들을 가장 많이 구조했으나 가장 많이 구조하지 못하기도 했다. 엄청난 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이 책임을 짊어졌다. 이 사건들에서 놀랍도록 공통된 점을 찾아낼 수 있다. 가장 먼저 출동한 자, 가장 앞서서 구조하려 했던 자가 결국 가장 많은 책임을 짊어지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터졌을 때 누가 앞장서서 뛰어들려 할지 의문이다. 나서봤자 책임이라는 명목으로 비난과 추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모두가 뒷걸음질을 치지 않을까. 이런 문화가 팽배한 사회는 위험하고도 불행하다. 인명피해가 예상됨에도 먼저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 뒤로 물러나 자기 안위를 먼저 챙기도록 만드는 사회,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이들 중 희생양을 찾도록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대구 지하철 참사의 후속 처리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당시 증언 기록에 따르면 1079호 기관차가 대구 중앙역에 들어서기 새 정거장 전부터 어떤 사람이 라이터를 껐다 켰다를 반복했다고 한다. 모든 승객이 그를 예의주시했다. 기관차가 중앙역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불을 붙이고 도망쳤다. 기관사가 나서서 불을 끄려고 했지만 금세 불은 번졌고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결국 기관사는 탈출해 119에 신고했다. 화재 경보도 울렸다. 그런데 그 뒤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종합상황실에서는 화재 경보를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맞은편에서 오던 1080호 기관차는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한 채 불타고 있는 중앙역으로 들어왔다. 사태 파악이 안 된 종합상황실에서는 1080호 기관사에게 일단 대기를 시켰고 기관사는 차를 멈춘 채 승객들을 차 안에 대기시켰다. 상황실에서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빨리 지나쳐 가라는 피드백을 주었지만 이미 불길이 번져버린 후였다. 점점 치솟는 불길에 당황한 기관사는 습관적으로 마스터키를 뽑아 탈출하고 전철문은 수동 개폐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미국은 9.11 테러를 겪으며 전 국민이 혼란과 불안에 휩싸였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하고 6개월여 동안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무엇일까? 바로 위와 아우어다. 개인주의로 유명한 미국인들이 아픔을 겪은 이후 우리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썼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공동체가 연대해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그마저도 가장 힘이 약한 이들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날아간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를 우선순위에 둘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우리 함께 극복하자라는 기조가 먼저여야 한다. 문책과 처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한 팀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너와 나를 가르며 무관심과 회피로 살아가는 파편화된 세상은 너무 각박하고 불행하지 않은가? 책임과 위로도 우리 함께 짊어지는 사회를 꿈꿔봐도 좋지 않을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사는 완전 무결한 인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의 실수, 즉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특히 핵발전소나 비행기처럼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복잡한 시스템 사고의 경우 주요 원인 중 60에서 90%가 인적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복잡한 기계나 시스템을 다룰 때는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진다. 그래서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상에서도 인간의 실수로 생기는 비극은 부지기수다. 한 시골에서 벌어진 일이다. 방학이 되자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내려왔고 할머니는 아이들을 위해 전을 부쳤다. 시골이라 음식을 하면 항상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먹곤 했기 때문에 아이들 아빠는 할머니가 부친 전 중에서 모양이 좀 부스러진 것 한 접시, 잘 부쳐진 것 한 접시를 노인정에 가져다 줬다. 그런데 노인정에서 그걸 드신 할머니 세 분이 돌아가시고 말았다. 농약 중독이었다. 그날 할머니는 전을 부치다가 밀가루가 조금 부족해서 옆에 있던 새 밀가루 포대를 뜯어 섞어 사용했는데 그것은 가루 농약이었다. 가루 농약은 하필 밀가루와 색깔도 가루 크기도 비슷했고 심지어 포대 생김새도 거의 비슷했다. 너무도 안타까운 사건이다. 만약 농약 포대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거나 위험 표시를 눈에 잘 띄게 해놓았다면 어땠을까? 포장지가 한눈에도 확연히 구분되게끔 달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영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리슨 교수가 사고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스위스 치즈 모델이 있다. 스위스 치즈를 보면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는데 어떤 구멍은 겉에만 살짝 파인 정도지만 어떤 구멍은 치즈를 관통하여 뻥 뚫려 있다. 구멍이 끝까지 뚫리지 못하고 중간이 막혀 살짝 파이는 데서 끝나는 것은 사고를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있었음을 뜻한다. 치즈를 완전히 관통하여 뻥 뚫린 구멍은 사고가 발생하는 취약점을 상징한다. 구멍이 뚫리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의 실수, 시스템의 오류, 예측 불허의 상황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대개는 안전장치가 작동하며 사고를 미연에 막는다. 그러나 구멍이 파인 부분이 너무 많다면, 평소 문제없던 안전장치가 어느 순간 작동되지 않는다면 구멍이 치즈를 관통하고 사고가 터진다. 스위스 치즈 모델을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다. 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아이를 입원시키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 엄마는 아이를 입원시키고 소아과 의사에게 저희 아이는 알약을 못 먹으니 가루약으로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입원 당일 가루약이 아닌 알약이 처방되었다. 소아과 의사가 작은 실수를 한 것이다. 엄마는 간호사에게 가서 가루약으로 바꿔달라고 말했다. 그러곤 가루약으로 바꿔서 먹였다. 의사가 실수했으나 엄마가 사고를 막았다. 다음 날 또다시 알약이 처방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알약이 처방되었다. 의사도 간호사도 약제부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엄마는 첫날은 실수를 정정했지만 이쯤 되니 우리 애만 유별난 것 같아 하는 생각에 이번엔 그냥 먹여보기로 했다. 의사, 간호사, 약제부, 엄마까지 4단계의 안전망이 모두 뚫렸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 엄마는 알약을 잘 삼키지 못하는 아이의 코를 막고 먹이려다가 알약이 그만 목에 걸리고 말았다. 기도 폐색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즉 영구장애가 왔다. 실수가 연속해서 벌어지고 이를 제어할 안전장치가 없다면 처음 몇 번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뚫리고 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내 실수를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실수를 말해도 비난받지 않는 분위기, 다른 사람의 실수를 비난하고 낙인 찍지 않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감추지 않고 드러낼 수 있다. 실수를 솔직하게 말하고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 그것이야말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첫걸음이다. 실수는 인간의 본성이다. 1999년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의학회의 의뢰에 병원 의료사고를 조사하게 했는데 그 보고서의 제목이 바로 실수는 인간의 본성이다 였다. 인간이 실수하는 이유는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설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주요 메시지였다. 많은 사고들의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면 실수가 다른 실수로 도미노처럼 이어질 때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개별적인 실수 하나하나를 탓하고 몰아세우는 일은 참사를 예방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실수의 연쇄를 끊는 것이다. 우리가 실수에 대해 흔히 하는 두 가지 착각이 있다. 하나는 주의를 집중하고 계속 훈련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수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실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또 하나의 착각은 처벌을 강화하면 실수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 역시 환상에 불과하다. 처벌이 강화되면 범죄를 은폐하는 경향 역시 강화된다. 이런 식으로는 실수나 사고를 줄일 수 없다. 인간에게 잘못을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이다.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가 있다. 2009년 1월 15일 US항공 1549편 비행기가 허드슨강에 불시착하는 사건이 있었다. 비행 중 세 대가 엔진에 휘말려 들어가며 불이 붙었고 비행기는 맨해튼에 추락할 위험에 놓였다. 그러나 기장의 현명한 판단과 탁월한 실력, 노련함으로
비행기는 허드슨강에 무사히 불시착하고 승무원을 포함해 155명 전원이 구조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실화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있다. 사망자 한 명 없이 모두를 구해냈음에도 설렌버거 기장이 사건 조사위원회의 공청회를 앞두게 되었다는 점이다. 혹시나 있었을지 모르는 실수를 그들은 철저히 조사했다. 그들은 사건을 재검토하며 끊임없이 의심하고 조사하고 질문했다. 혹시 다른 공항으로 우회해서 착륙할 수는 없었나? 혹시 엔진 하나가 살아있었던 건 아닐까? 기장의 성공을 깎아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선택지는 없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는 것이다. 사람이 안 죽었으니 이걸로 끝이 아니라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놓쳤을지도 모를 실수를 끝까지 찾겠다는 태도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 고치지 않는다면 사고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검토 시스템이 없다는 것, 객관적으로 사고를 다시 고찰해보는 과정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형 참사의 경우 시스템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경제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 돈을 줄이기 위해 철근을 빼먹고 싸구려 재료를 사용하고 적재 용량의 몇 배를 싣는다. 이런 태도야말로 소탐대실이다. 사고가 나면 복구하는 비용은 안전비용의 7배가 소모된다. 범죄자 찾기가 아니라 불안전한 지점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반복되는 사고는 개별 사람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자. 나는 내비게이션을 좋아한다. 내비게이션은 한 번도 잘못 들어섰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내비게이션 같은 태도로 살면 좋겠다. 아무리 엉뚱한 길로 들어서도 얼른 다시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면 되니까 말이다. 후회하고 괴로워할 시간에 그저 새 길로 가면 좋겠다. 행복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현재의 고단함을 참아야 얻어낼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매일매일 과정 속에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삶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여왕 1세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딱 한순간만 소유했던 나의 모든 것들. 우리가 지닌 몸조차도 딱 한순간만 소유할 뿐이다. 내 몸조차도 잠시 소유할 수 있을 뿐인데 다른 것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니다. 죽음을 마주할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지만 사실 답을 하기 어렵다. 공자에게 자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공자는 서, 즉 용서할 서라고 말한다. 풀어보자면 서로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뜻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예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스스로 행하는 도덕적 판단이 보편적 입법의 준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 라는 칸트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 사랑, 그리고 사랑했던 그 순간들이다. 인간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 그것은 결국 사랑이다. 독일의 화학자 리비히에 따르면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모자라는 요소라고 한다.
식물이 성장하는 데는 꼭 필요한 10가지 영양소가 있다. 이 중 9가지 영양소가 필요량의 100배, 1000배가 된다 해도 나머지 하나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 식물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살피려면 가장 낮은 곳을 봐야 한다. 출근길에 농성 중인 장애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 일상을 방해하고 민폐를 끼친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그들은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일까? 그렇지 않다.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들의 필요에 맞추며 더 편해졌다. 그들의 필요 덕분에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가 생겼고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으며 버스 바닥이 높이를 낮췄고 좌석 간격도 더 넓어졌다. 온갖 비난을 들으며 힘든 투쟁을 한 것은 장애인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달콤한 수혜를 맛본 것은 그들을 비난하던 사람들이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효율성이 대단한 무기가 된다. 사람들은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리주의의 근거에 다수의 힘을 무기로 목소리를 내고 많은 혜택을 차지한다. 반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소수자나 약자는 모든 부분에서 소외된다. 그들에게는 사회적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고 암묵적으로 희생을 강요받는다. 물통은 구멍이 난 부분 이상으로 물을 채울 수 없고 목걸이가 끊어질 때도 가장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진다. 우리 사회 역시 가장 약한 부분에서 무너지기 시작한다. 자연재해든 인재든 언제나 가난한 이들, 사회에서 소외받은 이들이 가장 큰 희생자가 된다. 그렇게 시작된 희생과 비극은 결국 사회 전체로 번진다. 이것이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고 가장 약한 곳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다. 소설 대지를 쓴 펄벅 여사가 1960년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다. 그녀는 한국에서 인상 깊은 2가지 일을 경험한다. 어느 날 해가 질 무렵 경주 시골길을 지나던 펄벅 여사는 이해하기 힘든 장면을 목격한다. 나이든 농부가 소 달구지에 집단을 싣고 자기 지게에도 집단을 잔뜩 진 채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펄벅 여사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집단을 모두 소 달구지에 싣고 농부도 함께 타고 가면 좋으련만 왜 힘들게 걸어가는 건가요? 농부는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 녀석도 온종일 힘들게 일했으니 짐도 나눠서 지고 가야죠. 펄벅 여사는 저는 저 장면 하나로 한국에서 보고 싶었던 것을 이미 다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다른 하나는 감나무 이야기다. 펄벅 여사가 감나무에 감 하나가 매달린 것을 보고 저 높은 가지에 달려있는 감은 따기 힘들어서 그냥 둔 것인가요? 라고 물었다. 동행했던 한국인이 아닙니다. 까치밥이라고 하는데 겨울 새들을 위해 남겨둔 것이죠. 라고 답했다. 펄벅 여사는 고국에 돌아가서도 세상에서 그가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며 이 이야기를 전했다. 우리 사회는 새들을 위해 감나무의 감을 다 따지 않고 남겨두는 사회였다. 힘들게 일한 소를 위해 걷기를 선택한 농부의 마음이 있던 사회였다. 우리는 이런 여유와 공감, 연대의식을 갖고 있었던 나라다. 그리고 분명 우리 안에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숨쉬고 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공평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태어난 자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죠. 만약 돈이 많거나 유명한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느끼는 공포와 분노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질 것입니다. 모두가 죽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연민을 가질 수도 있고 관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죽음이 주는 이점이 참 많은 편이죠. 또한 죽음은 이 세상의 고통에서 사람을 해방시켜 줍니다. 죽을 것처럼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사람도 실제로 죽으면 괴로움을 멈춥니다. 어쩌면 죽음은 굉장히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두려워하고 싫어한다고 말이죠. 죽음을 잘 대처하는 방법은 살아있을 때 잘 사는 것입니다. 낮에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열심히 보람차게 일한 사람은 밤에 잠도 달게 잡니다. 낮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사람은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살아있을 때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가 되었을 때도 허둥지둥합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후회가 없이 잘 산 사람은 죽음도 의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질병과 사고가 없다면 사람은 자연수명을 누립니다. 자연수명을 누리고 떠나는 분들의 경우에는 호상이라고 해서 좋은 죽음이라고까지 표현하죠. 제명대로 다 살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연수명까지 다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도 좋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호상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고 나면 언제 죽어도 호상이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의 명령대로 따르다가 죽는 것이 호상입니다. 저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당신의 호상, 당신의 잘 죽는 죽음은 무엇인가요? 부모님 잘 모시고 아이들 잘 건사하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손주 학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나면 그것이 호상일까요? 자신의 호상이 무엇인지 깊게 사유하는 것 속에 자신의 삶을 잘 사는 방법이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께서 호상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한공항, 제주항공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